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휴가 중인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시큐리티 뉴스를 진행하게 된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관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고 중동 지역,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의 상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라파 진군과 관련해서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라파 작전을 중단하라 이런 압박을 점점 더 세게 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짚어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발표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월 15일 아침 9시 기준 전날 24시간 동안의 교전에서 950명을 사살하고 전차와 장갑차 각각 9대와 47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야포 66문에 이어서 54문이라는 큰 전과가 나왔는데 이 대부분은 아우디우카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참모부는 24시간 동안 총 83회의 교전이 있었고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람슈타인 회의가 있었는데 오스틴 장관은 불참했고요.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현재 가서 F-16 전투기 문제 그리고 드론 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 3개국이 이른바 드론 연합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의 지원이 없어서 우크라이나의 탄약 재고가 곧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넘어온 이 예산 패키지안을 하원 의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하원의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 총리가 러시아가 동맹을 공격하기까지 그리고 이 공격에 대비하기까지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각국에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10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계속 면밀하게 추적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있는 석유 저장소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보타주 공격이었는데 화재 규모가 엄청나서 러시아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월 15일 새벽 투폴레프 95MS 전략폭격기 7대를 발진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가 나갈 시점에는 이미 공격이 종료가 됐고 전투 피해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폭격기들이 원래는 동부 지역에 있는 엥겔스 지역에서 이륙을 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끝부분에 있는 올레냐 공군기지로 이 폭격기들을 옮겨서 이쪽에서 길게 돌아서 카스피해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회 공격을 하더라도 나토의 조기 경보기 지원도 있고 이 올레냐 기지든 엥겔스 기지든 이 주변에는 오신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격기가 몇 대가 이륙했는지 그리고 외부 무장 파일런에 어떤 미사일을 몇 발을 장착하고 출격을 했는지 전부 추적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 역시도 대부분의 순항미사일은 격추가 되겠지만 그래도 격추되지 못한 순항미사일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수호이 25 공격기에 미국제 정밀유도폭탄 SDB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이 SDB 폭탄의 잔해가 나왔는데 이 SDB 폭탄, 스몰 디아미터 bom이라고 해서 소구경 관통 폭탄이라고 하죠.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 고정 표적에 대해서는 무려 110km를 활공해서 날아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수호이 25는 저공 침투기이기 때문에 저공에서 투발하게 되면 활공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러시아군의 방공망 밖에서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상당히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안개가 자욱해서 1인칭 드론, 그러니까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휴대전화나 패드 같은 것으로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는 그런 드론들의 운용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가시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운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는 이 안개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여의치 않은 러시아 측의 드론 사용량이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군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아우디우카에 주력 부대를 투입해서 국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부대 이름을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한 부대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조프 여단이죠. 제3돌격여단이 지금 가장 격전지인 아우디우카 도심 중심부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고요. 원래는 로보티네 전선에서 제47기가여단과 함께 공세작전을 벌였던 116기가여단이 재편돼서 이쪽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우카 후방을 보시면 제47기가여단 그리고 1전차여단 이 두 개의 주력 부대가 들어왔는데 47기가여단에는 전차대대를 M1A1 전차로 바꾸고 장갑차는 전부 브래들리를 통일을 해서 이 지역에서 아우디우카 북쪽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3기가여단과 23기가여단도 이쪽에 증원이 됐고 현재 이 도표상에 보이는 제110기가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단 전체 병력의 90% 정도를 잃고 현재는 도심 지역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부대인 47여단, 116여단, 제1전차여단 이 세 개의 여단이 아우디우카 북쪽에서 계속 버텨준다면 아우디우카 지역에 대한 포위망이 닫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도 이 47여단이나 1전차여단이 가지고 있는 주력 장비들의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아우디우카 같은 경우에는 도네츠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돈바스 반군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주력 부대를 투입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우디우카를 사수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동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전투 그리고 레바논 전투 모두 격화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자 이스라엘군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전사자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 232명인데 이 전사자와 별개로 해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올해 20살 여군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을 견진하고 있지만은 전략적인 협력이나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다 보니까 외교적 레토릭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척하지만 실제 실무선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하마스를 제소했던 피랍자 가족들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법원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자들의 제노사이드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피랍자 가족이어도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죠. 이미 미국과 영국은 이 비슷한 입장을 공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3개 국가가 추가가 되면서 5개국이 전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공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들 국가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파를 공격할 경우에 굉장히 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라파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박멸을 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지금 이 서방 세계의 이스라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권, 민간인 피해 감소 이 두 가지 아젠다를 내세운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자 전체가 말 그대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요. 17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민들은 폭격으로 집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천하의 나쁜 악당들이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내려오고 포탄이 쏟아지고 공격 헬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돼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는다면은 팔레스타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비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주민들 머리 위에 포탄과 폭탄, 미사일을 쏠까요? 정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단지 싫어서 이 사람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제노사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성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이스라엘의 폭탄과 미사일이 조준하고 있는 타겟은 주민이 아니라 이 주민 속에 숨어있는 마치 암세포처럼 사이사이에 끼어서 숨어있는 하마스 조직원들입니다. 군사작전에서는 무기체계의 정밀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방식의 부수적인 피해,
컬래터럴 데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컬래터럴 데미지, 여기에 호소해서 여론전을 하는 거는 우리의 반대 진영이죠. 저 전체주의 독재 진영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전술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냥 단체 이름 몇 가지만 나열이 된 것 같은 정말 무질서한 단어들의 조합같이 보이는데, 이 조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민간인 속에 섞여 들어가서 적의 오인 공격을 이끌어내고, 그 오인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적의 전쟁 범죄 행위로 프레임을 씌워서 반전 여론, 종전 여론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월남전 당시에 베트콩이 그랬죠. 베트콩이라는 것 자체가 전면적인 전투, 북베트남군과 구분되는 어떤 유격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남베트남 곳곳에 침투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토벌이 시작되면 주민들 속에 숨었죠.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에 있는 각 정글 마을들, 이런 마을들을 보면은 낮에는 남베트남이 행정력을 행사하고, 이 사람들이 밤에 물러가면 밤에는 공산군이 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낮에 정부군과 협력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4.3 사건이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 제주도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이 제주도민들을 이용해서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조선노동당, 남조선 제주도당, 이 작자들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만 있었나요?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도 지리산 주변에서 활동하던 파리티잔이 있었죠.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남부군이라고 해서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여서 미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자들도 민간인들 속에 섞여서 이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민간인 피해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국군을 욕했죠.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좀 했는데, 모자이크를 해도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실 겁니다. 이른바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퓰리처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 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반전 여론이 불같이 끌어올라서 결국에는 미군 철수를 이끌어냈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만 놓고 보면 비무장한 민간인을 손을 뒤로 묶고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사살하는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의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 정보국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이 권총에 맞아서 죽는 인간은 구정 휴가를 맞아서 남베트남군 장교 집에 쳐들어가서 일가족을 전부 죽이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그 주변 마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우ien 반 럼이라고 하는 이 베트콩은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교전 당사자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자도 민간인 신분이었고요. 이자가 공격했던,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대상들도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됐으니까 직결처분 대상이죠.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보국장이었던 이 사람이 직결 처형을 했던 것인데, 이 사진을 찍고 마치 베트남군이 무고한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해서 반전 여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진은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절반의 진실은 가려져 있고, 사실 절반이 아니죠. 더 큰 진실이 이 자극적인 사진에 가려져서 반전 여론을 만들어내고 미국과 남베트남군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나열했던 이 여러 단체들이 있었던 전쟁, 싸움, 내전에서 승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건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에 토벌을 강행했던 국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죠.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대단히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엎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자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공산화됐거나 이런 전술을 썼던
소위 말하는 범죄단체들이 집권했던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보트피플이 생겼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숙청당했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심지어 북한까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체주의 세력들, 이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컬래터럴 데미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보호하겠다고 그 민간인의 기생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 암덩이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암세포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인체 전체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인류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작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추가적인 카이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간츠와 아이젠코트 무임소 장관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네타냐후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예고 없이 텔아비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레바논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헤즈볼라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모종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집트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이 두 나라 정상이 만났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와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4개국이 저항의 축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때 미국과 영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기지와 영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인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공군기지 위치를 도식을 해놨습니다. 주로 후티가 있는 예멘 지역에 대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젠하워 전단이 홍해에 떠 있긴 하지만은 이 전단에 대해서 각종 보급품을 전달하고 공중급유를 제공하는 그런 임무들은 카타르나 UAE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공중급유기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사기지와 영공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미군의 대후티 군사작전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아랍 다른 주민들, 모든 무슬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미국이 예멘과 이란에 대해서 확고한 억지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영국에 대한 지원을 했다라는 그 명분으로 이란과 이 저항의 축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즉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메인 뉴스입니다. 결국 레바논 전선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 사실상 총력 투쟁을 선언한 직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후방 깊숙한 곳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2월 14일 이스라엘 북부 제파트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군 1명이 전사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의 북부 전선 시찰 시기에 맞춰 전격적으로 감행됐습니다. 목표는 레바논 국경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는 제파트시의 이스라엘군 북부사령부 청사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 122mm BM-21 계열 로켓을 최소 11발 이상 발사했는데요. 무유도 로켓탄이었던 이 로켓들은 북부사령부 기지는 물론 인근 산업공단과 지부병원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생인 남자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포함해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은 올해 갓 20살이 된 제91사단 869 정보대 소속 오메르 사라 벤조 일병이었습니다. 벤조 일병은 로켓탄이 건물을 직격하면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국경 인근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2개소는 물론 이번 공격을 지휘한 후방 지휘 시설이 있는 내륙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국경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아드칫, 제브칫, 사와나, 자바, 헤바리에, 샤비아 등 여러 지역이 정밀유도 폭탄 공격을 받았고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머물던 건물들은 문자 그대로 가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상호 난타전이 북부전선 개전과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총력 투쟁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보안 지침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지침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 후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제파트시에 대량의 로켓 공격을 퍼붓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대전차 미사일이나 소화기, 그러니까 보병들이 휴대하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국경 지역에 있는 가시거리 내에 있는 이스라엘군 초소를 공격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13km 후방에 있는 북부 사령부, 그러니까 전구 사령부급인데 이 사령부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했고요. 로켓 한 발이 아니라 다련장 로켓을 이용해서 여러 발의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투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 10발 안팎의 이 로켓탄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령부로 날아드는 그 로켓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령부 건물에도 떨어졌고 병원 입구에도 로켓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진 않겠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공격이 헤르지 할레비, 즉 이스라엘군의 최고 지휘관이 북부전선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할레비 총참모장을 노린 그런 공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할레비 장군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대규모 공습을 지시해서 전투기가 대량으로 떠서 레바논 내륙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도 지금까지는 주로 국경 지역에 있는 대전차 미사일 거점이나 관측소를 폭격하는 데 그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했던 6개의 마을 중에 가장 격렬한 공습을 받았던 아드칫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위력의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은 물론이고 시가지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숙소 그리고 지휘소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이 건물 피격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당연히 보복을 선언했고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복이 이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겠죠. 이 때문에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이 양측의 전투를 극대화시켜서 말 그대로 전면전 수준으로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파 진입 직전인 이스라엘군이 이 레바논 지역까지 전선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밑에서는 격렬한 시가전, 위에서는 전면전 수준의 교전을 벌여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군비가 어려운 상황이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경제에도 그리고 국가 전체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부디 이 레바논 문제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프랑스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재안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요. 이 중동 상황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